기재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문과회 황신혜라고 합니다. 이제 참 어려운 자리에 토론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회계 전문도 아니고 세무 전문도 아니고 법 전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레이징 좀 오래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기부를 좀 많이 다루고 현실 경험의 베이스에서 현재 우리 제도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미리 못 보내드렸는데 그 화면 자료 참고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림 자료를 몇 개를 넣었습니다. 먼저 이제 현 공익법인 제도의 이제 주요 목적을 저는 한 두세 가지 꼭지로 짚어봤는데, 먼저는 공익제도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규범이 법제도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세제, 혜택, 그리고 협력 의무 이런 걸 통해서 지원 내지는 감독의 근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익 목적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적 이득을 이렇게 또는 우회적인 방법론을 관리 감독하고 조세 회피, 규율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드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놓여져 있는 현상은 이 세 가지 규범적인 틀이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틀이 다 무너졌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패치워크, 좋게 말하면 패치워크인데요. 나쁘게 말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교육할 땐 법이 누더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놓은 거는 이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공익제도를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걸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제 왼쪽에 하늘색 바탕에 있는 거는 법인이 설립될 때 이제 주무관청 그 설립 근거 법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어디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거고, 기본 민법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서 파생된 공익법인법, 기타 특수 목적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다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공익법인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법인의 운영에 관련되는 감독은 룰이 다 다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법에 관한 겁니다. 근데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든 세법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하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상증세법, 조세특례법 등등등 이제 세법상에서는 한 가지 대원칙을 정해놓고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을 적용을 시키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부자 관련되는 법은 한 가지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 혜택이라는 걸로 이제 적용이 되고, 여기는 공익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냐 없냐 자격이 판단되고, 그게 또 공익법인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 발전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연두색 칸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사실은 세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행위에 관한 법인데요. 모금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공익법인들이 펀드레이징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적용받는 법이 이제 세 번째 구간이고, 이게 행안부의 법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지만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 행위를 할 때 세 번째 구간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적용받는 구간들이 제가 그 다음 표에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제 복잡하죠. 이제 첫 번째로 하늘색으로 제가 이렇게 박스 처리해 놓은 거는 이제 1번 구간 주무관청에다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보라색으로 쳐놓은 구간은 세법상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연두색으로 친 구간이 이제 기부금품법에서 모금한 단체들이 적용받는 구간인데, 이게 범위가 불일치합니다. 다 불일치하다 보니까 기부금품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부금과 세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부금이 완전히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은 세법상 기부금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누가 알까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도 잘 모르시고 또 주무관청에 중앙정부의 주무관청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고 또 지방으로 가시면 더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단체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해석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넣거나 하게 되면 정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NGO들이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장표를 요거 지금 최근에 저희가 그 행안부로부터 용역 하나 작업을 하고 있고 기부금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작업을 하면서 부동산 기부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논의를 하나라고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전통적으로 연두색 칸에 있는 뭐 소액 기부, 금전 기부, 금품 기부까지는 기존 법에서 커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권리성이 있는 어떤 가상자산까지의 이렇게 지금 확장되고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게 기부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법안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하다가 일단 저희는 배제시키는 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 주식과 부동산 권리, 우리가 재산 또는 자산, 에셋이라고 얘기하는 영역들, 에코티, 여기는 단지 금전적 가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권리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카운트하기 어려운 그런 자산적 가치들이 훨씬 더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금전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볼 때 부작용이 생긴다. 그게 전형적인 사건이 이제 교차로 문제라든지 오뚜기 문제라든지 사실은 뭐 기업 기부, 기업 주식 기부 문제가 사실 다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재산의 속성이. 근데 사실 재산 속성에 관한 것들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어마운트, 그러니까 금액만 저희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법제도 적용의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건국대학교, 월드비전에서 이 유산기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유산기부 안에는 부동산, 신탁,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가상자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그 NGO들 안에서는 못 풀고 대학이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부가 단순해지지 않고 점점 더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제 제도 자체가 점점 더 복잡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공익도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금 15조 시대입니다. 물론 여기에 종교기부금이 절반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다 순수한 기부금이냐 뭐 이렇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부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가 처하고 있는 당면한 사회적 과제는 더 이제 단지 예전에는 불쌍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자선적 측면에서 더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회 문제는 더 심화된다는 거죠. 고등교육의 위기, 대학들 다 위기입니다. 저출산, 지역 불균형, 다문화, 청년 실업, 경제 양극화 뭐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다 풀 수도 없고 민간의 개입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5만 원, 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들이 출자한 주식의 큰 돈들이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사회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그 방향성 설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른쪽 칸에 그 블루 안에는 약간 예시를 들었습니다. 상증세법 제12조, 46조, 그 다음에 상증령 제8조, 35조에 비과세되는 상속 및 증여 재산을 이렇게 표현한 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과세되는 재산의 어떤 표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이게 이제 법률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문구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 NGO들 요즘 하나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불우한 자 이거는 60년대, 70년대 개념이고요. 지금은 훨씬 더 디테일하고 고도화된 사회 문제를 다루는 표현들로 다 바뀌어져 있거든요. 근데 상징세법 안에는 여전히 용어들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용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상증법 제16조,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관한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들을 보게 되면 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의 공익법인 등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이 돼서 성실공익법인의 조건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 자선, 학술이 아닌 다른 복잡한 문제에 기업이 주식으로 사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성실공익법인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쪽에 해당되는 돈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쪽으로만 돈을 계속 들일 수밖에 없고 여기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복잡한 데들은 돈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망설이게 되는 구조죠. 물론 이걸 따지고 들어가서 실제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따지면 확장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쪽으로 생각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명시된 공익에 관한 범위 이런 게 일단 정리정돈되고 확장적인 개념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미혼모, 기후환경 이런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공익의 개념들을 법률 안에 확장돼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률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NGO들의 고질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건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기부법에서도 그렇고 이제 법인세법이나 상장세법 안에도 크게 이제 그 공익법인들이 지출하는 예산의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목적 사업에 직접 쓰이는 직접 경비, 두 번째는 운영 경비, 세 번째는 일종의 홍보 모금 경비죠. 근데 직접 경비, 운영비, 모금 홍보비에 대한 구체적인 카테고라이즈가 선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건비 뭐 이런 용어가 이제 운영비에 해당이 되냐, 사업비에 해당이 되냐, 그리고 모금 홍보비에 해당이 되냐, 뭐 이런 논란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실은 운영비라고 하면 사실 인프라에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근데 NGO의 인프라가 좋다라는 거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높은 그런 인프라 비율이 한 30%, 40%가 되는 것은 그 단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토대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권장이 돼야 되는 사안이고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연구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가 뭐 15%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부금품법의 모금 비율 15% 이하를 이 사업비나 운영비의 15% 이하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를 넘어가는 운영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굉장히 악용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NGO들의 실상과 현실을 도외시한 법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수익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NGO들의 수입원은 국가보조금,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수익사업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4의 방법이 있으면 대출입니다. 근데 대출은 권장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국가보조금 작년에 완전히 줄었고 이제 후원금이 유지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박민선 발표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보조금 없어지고 후원금 양극화되면 그러면 90%의 NGO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이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익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유 목적 사업과 상관이 없는 부동산업이라든지 무슨 투자라든지 이런 데 심혈을 기울인다. 이거는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목적에 해당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금을 약간의 수익성으로 받는 수입까지도 그거를 과세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얼마 안 되는 돈까지도 과세 대상이 되도록 지금 이제 법인세법 안에는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도움이 아니지만 이거는 과세의 방향성과 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NGO들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고려한다면 그런 고유 목적 사업에 유관하면서 그 수행에서 유발되는 수입에까지 과세하는 거는 좀 없애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그 패치워크라는 말씀 드려서 굉장히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매년 세제 개혁, 이제 이 제도 개혁이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서 그때그때 문제 해결 방식으로 세제 개선이 되다 보니 전체 관점이 생기지 않은 채 그냥 여기저기 짜집기 편집이 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냐, 기부자 이퀄 약간 잠재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제로 이제 세법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감시망을 피하거나 또는 조세 회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장치 저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전제는 결국은 기부하는 사람 이퀄 잠재 기부자라는 인식들이 그냥 자리 잡히게 되거든요. 차라리 기부를 안 하면 잠재 범죄자가 아닙니다. 근데 기부하는 사람들은 잠재 범죄자로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성을 크게 놓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총론적 차원에서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혜택을 주되 그 원칙을 위반하는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주어서 기부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지만 그걸 악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이 심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대원칙을 좀 엄격하게 그 세법 제도 안에다가 세제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율 자체를 저는 낮추는 게 우리나라처럼 양극화되고 재산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회 구조 안에서 그렇게 나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재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속세가 높지만 그거를 상당 부분 주식이든 현금이든 자산을 사회에다가 기여했을 때는 상징적이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그 기부 자산에 대한 감면율을 좀 많이 적용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좋은 취지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유의미한 메시지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상속세 지금 개정 논의가 한참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이제 그냥 무조건 낮춰주시는 게 아니라 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좀 파격적인 안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익법인들이 일종의 어떤 절차와 서류를 제출해서 자격을 얻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유산기부라는 단어가 이제 저도 많이 썼지만 올해부터는 저희 협회에서는 유산기부를 쓰지 않기로 했고 계획기부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유산은 이제 기부자의 사망에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준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데, 계획기부는 좀 전략적이고 사력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신중한 기부다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젊지만 젊은 분들 중에서 내 인생의 기부의 라이프 플랜을 어떻게 짜갈까 하는 의미가 계획기부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사회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계획기부라는 용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제가 현금 외에 부동산 주식 또는 어떤 기타 미술품이나 이런 자산들을 받아보면 그 자산 특성에서 갖는 한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단 가치 평가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임의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치가 금전적으로는 평가가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기부 같은 게 이루어질 때 이제 재산세 또는 취득세에서 감면이 이루어지는 건 아주 선이 분명합니다. 직접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게 분명할 경우에. 근데 부동산을 받았는데 목적에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불분명하다, 또는 그걸 처분한다, 현금화해서 그 돈이 직접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누가 관리 감독할 것이냐. 근데 아시겠지만 처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급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완전히 다운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적정가에 대해서 그 최고 유지를 하면서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NGO에 부동산 전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효율성이 높아질까에 대한 문제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부를 받아야 되는 주체가 자산에 대한 관리 능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실제로 제가 해본 결과입니다. 다행히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는 애널리스트가 있었고 제 옆에 변호사와 법무사와 가치평가사가 다 끼고 저희가 팀워크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처럼 모든 팀을 다 꾸리고 있는 곳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팀을 다 꾸리고 있는 NGO들이 한 개, 두 개면
저는 그 이상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법률 제도가 소수의 대규모 집단을 위해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는가?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 만약에 기부 제도가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은 대형 단체든 소형 단체든 상관없이 그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선진국의 모델을 차용을 해보자면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산 유형이 그런 환가가 어렵고 처분이 어렵고 평가나 여러 가지 그 이제 인플럭스 같은 게 문제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 기관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품에 이제 리버커블하게 그러니까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어떤 장치들을 걸어서 이를테면 보험 기부 약정을 하고 그걸 다시 본인이 되찾아가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전제하에 기부 납입금이 지불이 될 때 바로바로 기부금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선진국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부보험에도 죽을 때까지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험회사에 적립이 되지 기부단체로 흘러들어가지 않다가 이제 사망 시점에 돈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으로 기부를 할지 거기서 발생되는 이윤으로 기부를 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의가 신탁 같은 경우에 아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자한테 사실상 기부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증세법 17조를 보니까 2014년도에 공익신탁법이 생기면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르주 산입이라는 게 14년도에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겼다라는 건 다른 신탁 조항이나 보험 조항이나 뭐 연금 뭐 이렇게 그 공익 목적의 특정 상품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어떤 특정 목적, 공익으로 특정된 상품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선택적으로 이제 상품이지만 금융기관들이 뭐 다루지만 그런 주식과 신탁과 연금에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역 방식으로 금융 전문 역할 주체들의 역할을 좀 인정을 해주고 그 금융 상품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을 하는 것이 이렇게 특정 단체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